법이란 국민에게 또는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모두의 공평성을 위해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질서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자의적이지 않은 일로 또는 자의적인 행동이었다고 해도 어떤 문제를 겪었을 경우에는요, 법의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받거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은 그 순간부터 가해자가 되죠. 그래서 피해자의 권한 행사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에 맞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질서이지만요, 가끔씩은 이 질서를 위해 만들어진 법의 모순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절차나 법리적인 해석상 가해자에게 죄를 따져 물을 수가 없는 경우들이 더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해야만 할까요? 범죄 사건 시작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도로는요, 울산 울주군에 있는 경부고속도로입니다. 2001년 3월 3일 오후 1시였어요. 이 도로를 청소하던 한 환경미화원이 숲풀 사이에 쓰러져 있는 알몸 상태의 여성을 발견합니다. 놀래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라고는 검은색 스타킹이 전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목에는 2m가량의 검정색 끈이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목 주위를 6바퀴나 휘감고 있었다 그래요. 정황상 타살일 가능성이 매우 커 보였죠. 경찰은 사망한 여성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문을 채취한 뒤에 정확한 사인을 밝혀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예상대로 이 사망한 여성의 몸에는 타살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몸 안에서 정액이 검출이 됐고요. 얼굴에는 심한 울혈이 생겼습니다. 피가 흐르지 못해서 얼굴이 빨갛게 피멍이 드는 상태를 울혈이라 그래요. 그리고 눈꺼풀 결막에는 일혈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얼굴에 내부 출혈에 따른 어떤 눈에 좁쌀 같은 반점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한눈에 봐도 외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가 분명한 상태였죠. 누군가가 이 여성의 목을 강하게 졸라서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에 감긴 줄 때문에 난 상처가요, 상처가 상당히 깊어가지고 피가 나올 정도의 흉터였다고 합니다. 이런 흉터의 상태로 보자면은 사망자가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이미 목이 졸렸고 반항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방어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을 짐작을 해보면은 범인은 여성의 목을 끈으로 졸라서 죽이려고 했을 것이고, 여성은 살기 위해 반항을 하겠죠. 이 과정에서 졸려진 끈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찰에 의해서 피부가 벗겨졌고 상처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처가 생길 정도라면요, 피해자는 사망 당시 굉장히 심각하게 저항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격렬했을 거예요. 범인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 여성을 반드시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나름의 이유였겠죠. 피해자는 반드시 살아야 하는, 서로 간에 상당히 필사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부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요, 부검이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사망한 여성의 뱃속에요, 자궁과 난소가 보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뭐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장기 적출 쪽은 아닌 것 같아요. 부검이가 바깥쪽에서 이렇게 시신을 보니 생식기의 형태로는 여성이었지만 미묘하게 일반 여성과는 조금 골격도 달랐고 뭔가 이상해 보였답니다. 골반 주위에는 그런데 큰 수술을 받은 자국이 나 있었고, 가슴을 보니 오른쪽과 왼쪽에 실리콘 주머니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의 성별을 구분하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를 듭니다.
자궁이나 난소로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생식기관이 있고요. 성기라고 표현이 되는 외부 생식기관, 그리고 다음으로는 염색체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성의 몸속은 남성이에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여성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수에서는 더 정확한 부검을 위해서 마지막 확인 작업인 염색체 분석에 들어갑니다. 치아에서 단백질을 채취해요. 그래서 검사를 해본 결과 피해자의 성 염색체는 XY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밝혀진 경찰의 지문 감식 결과로 나온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요 1로 시작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사망자는 남성이었습니다. 52살의 남성 나씨로 최종 판명이 됐습니다. 이날 있었던 이 부검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를 부검한 사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남성이 호적 정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해당한 사건으로 정리가 됐어요. 부검 결과는 상당히 명쾌하게 결론이 났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 경찰 수사는 미진했습니다. 사망자의 몸에서 발견된 정액을 통해 용의자의 DNA를 채취하기는 했지만 경찰의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과 일치하지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강간까지는 아니었지만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용의자들을 공범의 가능성을 두고 추가 조사를 해봤어요. 하지만 알리바이가 모두 증명이 되면서 사건 조사가 미진했습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진척이 안 돼서 문제였고요. 생각을 해보니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망한 나 씨는요 이미 여성의 몸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신분상으로는 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검거를 하더라도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는 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간 혐의까지는 두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우리나라 형법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자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속뜻을 다시 해석해 보자면은 부녀자가 아닌 남성의 경우가 된다면은 가해자를 강간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당시 법상으로 남성 강간은 죄가 성립되지가 않았어요. 그나마 피의자에게 죄를 씌울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강제추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을 했을 때 받는 형량은요 6개월에서 최대 2년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죄목상 강간이 된다면은 보통 받는 형량이 2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이거든요. 강제추행의 형량은 강간죄의 절반도 되지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시 법적으로 어쩔 도리가 없었던 거죠. 형량이 낮다면은 범죄자를 대하는 사회적 인식이나 죄를 다하는 범죄자들의 죄의식도 그만큼 가벼워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성전환자들이 성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일들이 많이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모순을 이용해서 상습적으로 성전환자들만 노려서 강간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었고요. 강간을 저지르더라도 동성을 상대로 한 추행 정도로만 생각하던 것이 그 당시 우리 사회의 인식이었어요. 이 법은 다행히도 근데 2008년에 들어서야 개정이 됐고요. 현재는 남성이 강간 피해를 당할 시에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인식은 개선돼 있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가자면은 어쨌든 검거가 됐을 시 법적 절차는 검사랑 판사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형사는 범인을 잡아야겠죠. 그래야 그 다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소지품에서 혹시라도 범인의 지문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지만 현장에는 피해자의 사체 외에 소지품은 일절 남아있지가 않았고요. 현장 자체가 차가 달리는 고속도로였기 때문에 떨어졌을지 모르는 범인의 머리카락을 찾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정액은 있었지만 대조해볼 만한 용의자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렇게 몇 달간의 조사가 이어졌지만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이 사건의 자료들이 미제 사건 파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성전환자의 사망 사건은 그렇게 7년간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서서히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2008년 6월 18일 전라남도 한 경찰서에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39살의 이씨라고 하는 남성이었어요. 이씨는 자신이 평소에 따라다니던 식당 여 종업원의 집에 몰래 들어가려고 창문을 넘던 도중에 이 여 종업원의 아들과 친구들에게 이 장면을 목격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지는 아들과 친구를 때린 혐의로 입건이 됐던 거죠. 이씨는 경찰에게 무단 침입과 폭행 혐의는 사실무근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이씨의 범죄 이력을 조사해 보니까 성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일반 범죄의 경우에는 다르겠지만 성범죄는 다르거든요. 확실히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를 들어가야 합니다. 경찰은 이 점을 두고 자세한 조사를 벌이기 위해서 여 종업원의 집 앞에 버려졌던 이씨가 피다 버린 담배꽁초와 이씨의 구강세포를 채취해서 국립과학수사원에 보냈어요. DNA를 남겨서 보관하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이씨의 구강세포에서 나온 DNA가요 7년 전 나씨의 시신에서 발견됐던 정액과 DNA가 일치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7년간 풀리지 않았던 이 살인사건의 미스테리가 이렇게 우연한 계기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씨 검거 후 다시 1년이 지나게 됩니다. 이때 사망했던 나씨의 명복을 빌어줄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는데요. 호적상 남자 성전환자라고 해도 강간의 피해자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당시 대법원의 말로는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여성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을 갖고 살아오면서 성전환 수술을 하게 됐고 여성으로 성적 정체성을 보유하고 있다면 형법이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어요. 1996년에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었거든요.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성염색체가 남성이고 여성과 내부, 외부 성기의 구조가 다르며 여성으로서의 생식 능력이 없기 때문에 트랜스젠더 피해자의 경우는 부녀자로 볼 수 없다라고 했었던 96년 당시의 법원 판결을 이번에 반대로 뒤집어 놓은 결과가 됐던 거죠. 나씨 살인 사건은요 성전환자에 대한 편견을 바꿀 수가 있는 사건이었고 나씨는 결국 죽어서야 법적으로도 완전하게 여성으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아직도 사회적 편견은 이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기는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강간죄라는 그 항목의 요건이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법 조항에 그 남성, 여성을 집어넣다 보니까 성전환자라고 하는 예외의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던 거죠. 다음으로는 그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한 이라는 문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로 상대방을 술을 먹여서 취하게 했거나 아니면 강제로 약물 투여를 해서 상대가 심신미약에 빠진 경우에 자신이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한 채 성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여기서는 폭행과 협박이 없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주장에 따라서 이 강간죄라는 것을 증명해내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또 한 번 나씨 경우와 같은 예외 상황이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남성 대 남성의 경우가 있어요. 남성이 같은 성별의 남성을 강간한 경우죠. 여기서는 완전히 아직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사 강간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형량에서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있죠.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강간죄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냥 강간죄 그대로만을 다뤄야 되겠죠. 남성 여성을 분류할 필요도 없고 타인에 의해서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경우라면은 모든 상황에 다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법리적인 공정함을 따지다 보니까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문장이 계속 늘어나고 법조항이 늘어나게 되고요. 결국 법 전문성을 갖기 힘든 일반인들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법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왜? 법 조항문이 너무나 어렵고 길고 많기 때문이죠. 이 제 의견에서 나오는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는 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국민이 합리적인 법적 권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보다 알기 쉽고 간소한 법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2001년 3월 3일 울산 울주군 경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성전환자 강간 살인 사건이었습니다.